아빠! 아빠 왜 이래? 입에서 피가 나! 평화롭던 결혼식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신부의 아버지가 붉은 피를 토하며 웨딩드레스 위로 고꾸라졌습니다. 바닥을 적시는 붉은 선혈, 비명을 지르는 하객들, 그리고 그 피범벅이 된 남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28년 전 헤어진 내 남편이 내 딸의 결혼식 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사연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후 2시 햇살이 비수처럼 내리꽂히는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 나는 지금 화려한 꽃장식 뒤에 몸을 숨긴 채 죄인처럼 떨고 있습니다. 값비싼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조롱하듯 반짝거렸습니다. 내 이름은 박서진. 청담동에서 미다스의 손이라 불리는 웨딩 플래너 회사 대표. 오늘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 하나. 경쟁사 드림 웨딩이 진행하는 재벌가 결혼식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H그룹 예식을 독점하는 비결이 뭔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비서에게는 비밀로 하고 하객으로 위장해 잠입한 비즈니스 스파이. 그것이 오늘의 내 역할이었습니다. 하객 500명이 웅성거리는 소리,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 완벽했습니다. 경쟁사의 연출력에 감탄하며 수첩에 메모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곧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웅장한 오케스트라 선율이 고막을 때렸습니다. 육중한 문이 열리는 소리. 모든 시선이 버질로드 입구로 쏠렸습니다. 나도 홀린 듯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기 그녀가 옵니다. 눈이 시리도록 하얀 웨딩드레스. 베일 사이로 비치는 가녀린 어깨선. 그런데 이상합니다. 걸음을 뗄 때마다 살짝 왼쪽 어깨가 올라가는 저 버릇. 긴장하면 입술을 잘근거리는 저 표정. 내 손이 멈췄습니다. 수첩 위로 볼펜이 툭 떨어졌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심장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입니다. 28년 전 내 가슴에서 생사를 도려내듯 떼어놓고 온 핏덩이 채원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단전에서부터 짐승 같은 울음이 치밀어 올라 혀를 깨물어 참아야 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의자 등받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가죽이 찢어질 듯 팽팽한 소리를 냈습니다. 채원이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는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피커를 타고 들려오는 그 목소리. 안녕하세요. 신부 강채원입니다. 강시성? 그리고 채원이라는 이름. 발밑이 푹 꺼지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내 딸이 맞습니다. 꿈에서조차 듣고 싶어 미칠 것 같았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박혔습니다. 먼저 저를 홀로 키워주신 아버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채원이의 시선이 혼주석을 향했습니다. 나도 따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단상 옆 대형 스크린에 혼주석에 앉은 남자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반백이 된 머리카락, 세월의 패인 주름. 하지만 나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강동훈, 나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내 전남편. 그가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역겨움과 그리움이 뒤섞인 감정이 위액처럼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채원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도 숨을 멈췄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돌아가신 어머니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내가 죽었다고? 엄마는 제가 3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지만 귀를 의심했습니다. 28년 동안 나는 딸의 인생에서 이미 백골이 진토된 시체였습니다. 교통사고, 살아서 숨쉬고 있는 어미를 두고 저 뻔뻔한 인간들이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둥에 몸을 기대지 않았다면 그대로 바닥에 널브러졌을 것입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이고, 딱해라. 엄마 없이 컸는데 저렇게 잘 자랐네. 변호사라며? 대단하다, 대단해. 저들의 동정 어린 눈빛이 나를 난도질했습니다. 나는 죽지 않았어. 살아있어. 바로 여기 있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꽉 막혀 쇳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랑 최도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H그룹 회장의 장손. 훤칠한 키에 자신감 넘치는 태도. 채원아, 어머니 목까지 내가 더 사랑해줄게. 외롭지 않게 해줄게. 신랑의 맹세에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 소리가 내게는 따귀를 때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내 딸은 엄마가 죽은 줄 알고 평생을 엄마 없는 서름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가슴을 쥐어뜯고 싶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폭죽이 터지고 꽃잎이 날리는 그 축제의 한가운데 가장 불행한 여자, 엄마 박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곳에 더 있다가는 미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비상구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발바닥에 본드를 붙인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악마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가까이서 얼굴을 보고 싶다는 그 미친 욕망이 이성을 집어삼켰습니다. 나는 좀비처럼 피로 연장으로 향하는 인파 속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내 발로 내 딸의 가장 행복한 날을 망치러 들어가는 줄도 모른 채 피로 연장은 지옥의 입구였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접시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음들이 내 머릿속에서 윙윙거리며 이명을 만들어냈습니다. 나는 신랑 신부가 하객들을 맞이하는 리셉션 라인, 그 긴 줄의 맨 끝에 섰습니다. 앞사람이 한 명씩 줄어들 때마다 내 수명도 1년씩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려 블라우스를 적셨습니다. 5명 남았습니다. 3명, 1명.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눈앞에 채원이가 서 있었습니다. 화보 속 사진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내 딸. 속눈썹의 떨림, 콧망울에 맺힌 작은 땀방울, 향긋한 화장품 냄새까지 모든 감각이 생생하게 나를 덮쳤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원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맑고 투명한 눈동자가 나를 담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반가움도 그리움도 없는 그저 낯선 하객을 대하는 예의 바른 미소뿐. 당연합니다. 3살이었습니다. 기억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내 심장은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지는 걸까요? 차라리 나를 보고 욕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저 맑은 눈이 나를 2번 죽이고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모래를 씹은 듯 거칠었습니다. 채원이 고개를 들고 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순간 그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걸까요? 실례지만 신랑 측 하객이신가요? 제가 뵙는 게 처음이라. 채원이의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나는 내 엄마란다. 죽었다던 내 엄마가 여기 살아있단다. 이 말을 어떻게 뱉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였습니다. 서진아? 등 뒤에서 들려온 지옥에서 온 것 같은 목소리.
28년 동안 꿈에서도 듣기 싫었던 그 목소리가 내 귀에 꽂혔습니다. 강동훈. 그가 사색이 된 얼굴로 와인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붉은 와인이 그의 구두 위로 그리고 내 하이힐 위로 튀었습니다. 당신. 동훈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는 나를 노려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 기적을 본 것처럼 공포와 환희가 뒤섞인 표정으로 입술을 달달 떨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너 맞니? 정말 너야? 그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나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래, 나야. 당신이 죽었다고 거짓말한 채원이 엄마 박서진.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동훈이 비틀거리며 내게 손을 뻗으려다 멈췄습니다. 그의 손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손등에는 링거 자국이 멍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데 28년 만에 본 남편의 저 처참한 몰골에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다행? 멀쩡한 사람 죽은 사람 만들어 놓고 다행? 미안해. 내가 죄인이야. 하지만 서진아. 동훈이 급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돼. 제발. 오늘만은 안 돼. 동훈이 애원하듯 속삭였습니다. 채원이가 알면 오늘 결혼식 망쳐.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할게. 무릎 꿇고 빌게. 그러니까 제발. 그는 나를 쫓아내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딸의 가장 행복한 날을 지켜주고 싶은 못난 아비의 비명 같은 부탁이었습니다. 그때 채원이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빠, 아는 분이야? 왜 그래, 손을 이렇게 떨고. 채원이 불안한 눈빛으로 동훈과 나를 번갈아 봤습니다. 동훈이 황급히 떨리는 손을 뒤로 감췄습니다. 나를 딸에게서 떼어놓으려는 듯 내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하지만 그 등은 너무나 굽어있고 작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아빠가 거래 처분을 보고 놀라서 그래. 채원아, 너는 저쪽 가서 신랑 챙겨. 거래처? 근데 분위기가 왜 이래? 채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나는 28년 만에 딸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내가 내 엄마야.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동훈의 저 애처로운 눈빛, 죽어가면서도 딸만은 지키려는 저 필사적인 눈빛 때문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신부님. 내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강 이사님 옛 지인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뵈어서 제가 실례를 했네요. 거짓말. 또다시 거짓말. 동훈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비굴하고 또 안쓰러워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거기까지였습니다. 피로 연장 입구 쪽에서 찢어질 듯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비켜, 비키라고. 휠체어를 탄 시어머니 윤영옥 여사였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우리 세 사람의 위태로운 평화를 산산조각 낼 신호탄이었습니다. 피로 연장의 우아한 클래식 음악을 뚫고 날카로운 쇳소리가 날아들었습니다. 모세의 기적처럼 하객들이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그 길 사이로 휠체어 한 대가 미친 속도로 돌진해오고 있었습니다. 윤영옥, 나의 시어머니. 28년 전 내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았던 그 마녀. 백발이 성성하고 얼굴은 쭈글쭈글해졌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독사 같은 눈. 치매에 걸렸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지금 저 눈빛은 분명 제정신이었습니다. 어머니. 동훈이 소스라치게 놀라 달려가려 했지만
휠체어는 이미 우리 코앞까지 왔습니다. 간병인이 쩔쩔매며 뒤따라왔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휠체어 바퀴가 바닥을 긁으며 멈춰섰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시선이 채원이를 스치고 동훈을 지나 정확히 내게 꽂혔습니다. 순간 피로 연장의 공기가 영하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올라갔습니다. 악마의 미소였습니다. 내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와. 벼락 같은 고함이었습니다. 500명의 하객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앙상한 손가락으로 내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손가락 끝이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30억 해먹고 도망친 년이, 내 아들 인생 망친 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 30억.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누가 누구 돈을 해먹어? 누가 누구를 쫓아냈는데? 억울함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채원이가 사색이 되어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오늘 제 결혼식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피로 연장이 떠나가라 악을 썼습니다. 채원아, 전현을 봐라. 전현이 내 애미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 채원이가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놓쳤습니다. 두 번째 유리 깨지는 소리가 비명처럼 울렸습니다. 네. 채원이 멍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눈빛이었습니다. 저 천박한 년이 내 낳은 애미라고. 시골 총구석에서 굴러먹던 걸 내가 걷어줬더니 빚 갚는다고 너버리고 도망친 년이야. 피로 연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덮쳐왔습니다. 친엄마라고? 또 죽었다며? 30억의 딸을 팔았대? 온갖 비난과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화살처럼 내 몸에 박혔습니다. 채원이 비틀거리며 내게 다가왔습니다. 새하얀 웨딩드레스 자락이 깨진 유리 조각 위를 끌고 지나갔습니다. 그녀가 내 앞에 섰습니다. 숨결이 닿을 거리. 말해봐요. 채원이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눈에는 배신감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당신이 내 엄마예요? 부인해야 했습니다. 오늘 딸의 인생을 위해 이 미친 노인네의 헛소리라고 잡아떼야 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울고 있는 내 핏줄을 보며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미안하다. 내 입에서 터져나온 한마디. 그것은 자백이었습니다. 채원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살아있었어. 죽은 게 아니라 날 버린 거였어. 아니야. 버린 게 아니야. 채원아. 내가 손을 뻗어 그녀를 잡으려 하자 채원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만지지 마. 다가오지 마요. 경멸. 내 딸이 나를 벌레 보듯 경멸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난도질당하는 고통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쿨럭. 옆에 서 있던 동훈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아빠. 동훈이 바닥을 짚으며 심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검붉은 액체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푸악. 새하얀 대리석 바닥 위로 붉은 선혈이 흩뿌려졌습니다. 채원이의 웨딩드레스 자락에도 내 구두 위에도 붉은 피가 튀었습니다. 하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동우는 피를 토하면서도 희미해져가는 눈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서진아. 아빠. 정신 차려.
아빠. 채원이가 피범벅이 된 바닥에 주저앉아 동훈을 끌어안았습니다. 순백의 드레스가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장이 순식간에 핏빛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피를 토하고 쓰러진 전 남편과 오열하는 딸, 그리고 광기 어린 웃음을 흘리는 시어머니 사이에서 넋이 나간 채 서 있었습니다. 28년 만의 재회는 이렇게 파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동훈의 처절한 뒷모습이 사라지고 남은 것은 피 비린내 진동하는 VIP 대기실이었습니다. 바닥에 흩뿌려진 붉은 선혈. 그것은 마치 28년 전 내 가슴에서 흘렀던 피눈물 같았습니다. 채원이가 넋이 나간 얼굴로 붉게 물든 웨딩드레스 자락을 움켜쥐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초점이 풀린 눈으로 방금 벌어진 참상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피를, 왜 저렇게 피를, 방금 할머니가 엄마를 쫓아냈다고. 현실을 부정하는 딸의 목소리가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그때 구석에 휠체어를 타고 있던 시어머니 윤영옥 여사가 기괴한 웃음소리를 흘렸습니다. 흐흐흐. 미친 사람의 웃음. 아니, 저건 악마의 비소였습니다. 나는 치밀어 오르는 사리를 느끼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기억나세요? 1996년 겨울.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내 차가운 일갈에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시간은 거꾸로 흘러 지옥 같았던 28년 전 겨울로 돌아갑니다. 1996년 11월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 그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보일러를 틀어도 뼛속까지 시리던 그 집. 나는 생후 30개월 된 채원이를 업고 살얼음판 같은 거실을 종종거렸습니다. 아, 밥상 꼬라지가 이게 뭐야? 쨍그랑. 국그릇이 날아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뜨거운 된장국 국물이 내 발등으로 튀었지만 뜨거움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등에 엎인 채원이가 으앙 하고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 차려오겠습니다. 됐어. 재수없게. 밥맛 다 떨어졌어. 윤영옥 여사. 그녀는 나를 며느리가 아니라 식모 혹은 기생충 취급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근본 없는 전라도 촌년이 감히 내 아들을 홀려? 사실 그녀의 열등감이었습니다. 본인도 충남 서천의 가난한 소장농 딸이었으면서 서울로 시집와 신분 세탁을 한 여자. 자신의 과거를 비추는 거울 같은 내가 그녀는 죽기보다 싫었던 겁니다. 게다가 남편 동훈이 나를 끔찍이 아끼는 꼴을 볼 때마다 그녀의 눈은 질투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안방 문틈으로 시어머니의 통화 내용을 듣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파멸시킬 악마의 각본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김마담. 그래. 이번에 물 좋은 애 하나 준비해. 우리 동훈이 회식 자리. 그래. 약은 확실한 거지? 사진 기사도 대기시켜. 각도 잘 나오게. 호텔 들어가는 입구부터 침대샷까지 완벽해야 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이번에 아주 확실하게 끝내자고. 그 촌년 제 발로 나가게 만들어야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약? 사진? 손이 부들부들 떨려 방문 손잡이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친아들에게 약을 먹여 불륜을 조작하겠다는 건가? 에이, 설마. 아무리 미워도 친어머니인데. 하지만 그 설마가 사람을 잡았습니다. 일주일 뒤 동훈의 회사 송년회 날이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도록 동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늦어도 12시엔 들어와 서진아, 자,
하며 내 볼을 쓰다듬던 남편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거실을 서성이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툭 끊어졌습니다. 그 침묵이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훈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옷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와 찌든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와이셔츠 단추는 2개나 뜯겨 있었고 목덜미엔 붉은 립스틱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묻자 동훈은 퀭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기억이 안 나.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난다니. 외박을 하고 이 몰골로 들어와서 그때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손에는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쯧쯧. 사단이 났구나. 사단이 났어. 시어머니가 봉투를 거실 탁자에 툭 던졌습니다. 이것 좀 봐라. 퀵서비스로 온 거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우수수 쏟아지는 사진들.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도려내고 싶었습니다. 호텔 입구. 정신을 잃은 듯 축 늘어진 동훈. 그런 동훈의 허리를 감싸 안고 부축하는 화려한 미모의 젊은 여자. 호텔 복도에서 서로 엉겨붙어 있는 모습. 그리고 침대에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동훈과 그 옆에 누운 여자의 사진. 아! 나는 비명을 지르며 사진을 집어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강동훈, 이게 다 뭐냐고. 동훈이 사진을 보더니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습니다. 아니야. 서진아, 나 진짜 몰라. 맹세코. 나 술 한 잔 마셨는데 바로 필름이 끊겼어. 눈 떠보니 호텔이었고. 변명하지 마. 더러워. 내가 울부짖자 시어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어휴,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동네 시끄럽게. 실수요? 이게 실수예요? 어머님은 알고 계셨죠? 어제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요. 내가 소리치자 시어머니의 눈빛이 순식간에 뱀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짝! 내 뺨 위로 불이 번쩍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내 뺨을 후려갈긴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시어머니를 의심해. 천한 것들은 의심병도 많다더니. 그녀는 동훈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동훈이 너 방에 들어가 있어. 꼴 보기 싫으니까. 동훈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 알았다면 바짓가랑이라도 잡았어야 했습니다. 여보, 이거 함정이야. 어머니가 꾸민 짓이야. 라고 소리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뺨을 맞은 충격과 배신감에 나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실에 단둘이 남게 되자 시어머니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탁자 위에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처럼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서진아, 이제 연극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자. 이혼해라. 위자료는 한 푼도 못 준다. 내 남편 간수 못한 내 죄니까. 절대 못해요. 저 억울해요. 그래. 그럼 이건 어떠니? 시어머니가 내민 서류. 차용증. 채무자 박영수 내 친정아버지. 채권자 윤영호. 금액 30억 원. 숨이 턱 막혔습니다. 2년 전 친정아버지가 사업부도로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을 때 시어머니가 갚아주셨던 돈. 분명히 가족끼리니 천천히 갚아라라고 하셨던 그 돈이었습니다. 30억이다. 지금 당장 갚아. 어머님,
갑자기 30억을 어떻게 못 갚아? 그럼 내 아비 사기죄로 고소하마. 30억이면 징역 10년은 살걸? 환갑 넘은 노인네가 감옥에서 콩밥 먹다 객사하는 꼴 보고 싶니? 악마였습니다. 사람의 탈을 쓴 악마.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봐주세요. 시어머니가 내 머리채를 잡고 들어올려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선택해. 이혼 도장 찍고 몸만 나갈래? 아니면 내 부모 감옥 보내고 길거리에 나 앉을래? 채원이는요? 제 딸은요? 채원이는 우리가 키운다. 너 같은 빚쟁이 딸로 키울 순 없잖니? 안 돼요. 채원이는 절대 안 돼요. 젖먹이에요. 내가 울부짖으며 시어머니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 손을 짓밟았습니다. 구두굽으로 내 손등을 비벼 끄면서 낮게 속삭였습니다. 채원이를 위해서라도 나가라. 사기꾼의 손녀 소리 듣게 할 거야? 내가 H그룹 며느리로 키워줄게. 너처럼 구질구질하게 안 키우고 공주처럼 키워줄게. 그 말에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부모님을 감옥에 보내고 채원이를 빚쟁이 딸로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눈물방울이 이혼 서류 위로 뚝뚝 떨어져 잉크를 번지게 했습니다. 그날의 서명은 내 영혼을 파는 계약이었습니다. 1996년 12월 20일, 쫓겨나는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진눈깨비가 흩날리는 음산한 날씨였습니다. 나는 짐을 쌌습니다. 결혼할 때 가져왔던 옷가지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폐물은 시어머니가 다 압수해갔고 통장도 빼앗겼습니다. 빈털터리. 3년의 결혼 생활 끝에 남은 건 낡은 가방 하나와 찢겨진 가슴뿐이었습니다. 안방에서 채원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새근거리는 숨소리, 볼에 닿는 말랑말랑한 살결, 우유 냄새가 나는 베네 옷. 나는 자고 있는 아이를 끌어안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채원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힘이 없어서 미안해. 아이가 잠결에 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잠꼬대로 부르는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이 아이를 두고 어떻게 발길이 떨어질까?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고 싶었습니다. 빨리 안 나오고 뭐해?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나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아이의 이마에 마지막 입맞춤을 했습니다.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채원아.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방문을 열고 나오자 시어머니가 현관문 앞에 서서 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꾸물거리지 말고 나가. 동훈이 깨기 전에. 동훈은 어제도 시어머니가 먹인 수면제 때문에 인사불성으로 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인사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는데 등 뒤에서 방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잠에서 깬 채원이었습니다. 부시시한 머리로 곰돌이 인형을 질질 끌며 걸어 나왔습니다. 엄마. 어디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차마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그대로 주저앉아 못 갈 것 같았습니다. 엄마. 시장 가. 금방 올게. 거짓말. 생애 가장 잔인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도 갈래. 엄마, 나도. 채원이가 다다다 달려와 내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이 내 바짓단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엄마 가지 마. 나 무서워. 이거 나. 할머니랑 있어. 시어머니가 거칠게 채원이를 떼어냈습니다. 으앙. 싫어. 엄마. 엄마.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며 발버둥 쳤습니다. 나가. 당장. 시어머니가 나를 현관 밖으로 떠밀었습니다.
쾅! 철문이 닫혔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먹먹하게 들려왔습니다. 엄마 문 열어. 엄마, 엄마. 나는 현관문에 이마를 대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톱으로 문을 긁으며 오열했습니다. 채원아, 채원아. 복도식 아파트의 찬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엘리베이터 홀을 타고 메아리쳤습니다. 그때 안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지 마. 내 애미 죽었어. 이제 엄마 안 와. 죽었다니. 살아있는 어미를 두고 죽었다니. 나는 그 길로 쫓겨나듯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진눈깨비가 눈물과 섞여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달리지 않으면 다시 뛰어들어가 시어머니를 죽이고 채원이를 데려올 것만 같아서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으로 갈 면목도 없었습니다. 30억 빚 때문에 딸을 팔아먹은 년이 무슨 낯으로 부모님을 뵙겠습니까? 나는 부산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도망치듯 일본 오사카행 배에 올랐습니다. 배 위에서 멀어지는 부산항의 불빛을 보며 맹세했습니다. 성공할 거야. 악착같이 돈 벌 거야. 그래서 저 30억, 내 딸 몸값, 그 할망구 얼굴에 돈다발로 던져주고 채원이 찾아올 거야. 그 도끼 하나로 나는 일본에서의 지옥 같은 10년을 버텼습니다. 오사카의 허름한 쪽방촌, 한평 남짓한 다다미 방에서 새우잠을 자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내가 구한 일자리는 오사카 외곽의 웨딩홀 청소부였습니다. 말이 좋아 청소부지. 남들이 행복하게 웃고 떠난 자리에 남은 케이크 부스러기를 닦고 화장실에 토사물을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돈 벌어야 해. 30억 벌어서 내 딸 데려와야 해. 고무장갑 살 돈도 아까워 맨손으로 독한 락스를 만졌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 쓰라림이 오히려 나를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청소를 하러 신부 대기실에 들어갔는데 쓰레기통 옆에 처박힌 부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수입 장미와 작약으로 만든 화려한 부케.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신부의 손에서 가장 빛나던 꽃이 예식이 끝났다는 이유로 처참하게 버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내 꼴 같았습니다. 한때는 사랑받던 아내였고 엄마였지만 쓸모가 다하자 가차없이 30억 빚더미와 함께 버려진 내 처지. 너도 버림받았구나. 나는 홀린 듯 그 꽃을 주워 품에 안았습니다. 시들어가던 꽃잎에서 희미한 향기가 났습니다. 쪽방으로 가져와 빈 페트병에 물을 담아 꽂았습니다. 시든 잎을 떼어내고 꺾인 줄기를 다듬어 주자 꽃은 거짓말처럼 다시 생기를 찾았습니다. 그 초라한 단칸방이 순식간에 환해졌습니다. 그때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거다. 버려진 것도 다듬으면 다시 빛날 수 있다. 꽃도 그리고 나도. 그날부터 나는 웨딩홀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손님들이 버리고 간 웨딩 잡지를 주워 모았습니다. 일본어를 읽을 줄 모르니 사진이 닳도록 쳐다보며 꽃의 배치와 색감을 연구했습니다. 새벽 청소가 끝나면 쪽잠을 자는 대신 플로리스트들의 어깨 너머로 그들의 손놀림을 도둑질하듯 훔쳐봤습니다. 매일 밤 버려진 꽃들로 부케를 만들며 상상했습니다. 우리 채원이 나중에 크면 이런 꽃을 들게 해줘야지.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로 만들어줘야지. 웨딩일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었습니다. 먼 훗날 만날 내 딸에게 바치는 엄마의 미리 보는 선물이었습니다. 3년 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메인 플로리스트가 사고로 오지 못한 결혼식 날, 발을 동동 구르던 지배인에게 내가 나섰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뭘 하겠냐는 비웃음 섞인 시선들. 하지만 30분 뒤 신부 대기실은 마법처럼 변했습니다. 내가 꽂은 꽃장식을 본 신부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상, 당신 마법사인가요? 그렇게 나는 청소부 작업복을 벗고 웨딩 플래너라는 명찰을 달았습니다. 바닥을 기던 며느리 박서진이 오사카 최고의 웨딩 전문가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2010년 금이 환양하여 한국 강남에 로즈가든을 세웠을 때 내 성공의 비결을 묻는 인터뷰에서 나는 속으로만 대답했습니다. 딸이 보고 싶어서요. 내 딸 결혼식은 내 손으로 해주고 싶어서 미친 듯이 꽃을 만지고 드레스를 골랐습니다. 하지만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가 화려한 조명 아래서 성공의 탑을 쌓아 올리던 그 시간, 내가 떠난 그 집, 대치동 아파트에서는 내 남편과 딸이 지옥보다 더한 어둠 속으로 추락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의 성공이 그들에게는 닿을 수 없는 비극이었다는 것을, 내가 떠난 뒤의 대치동 아파트, 그곳은 거짓말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습니다. 동우는 이틀 뒤에야 깨어났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과 함께 눈을 떴을 때 집안은 절간처럼 고요했습니다. 서진아, 여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방에는 채원이가 눈이 퉁퉁 부은 채 탈진해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진이 어디 갔어요? 짐이 하나도 없네. 동훈이 묻자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태연하게 사과를 깎으며 말했습니다. 갔다. 도망갔어. 네, 도망이라니요? 내가 30억 빚 갚으라고 했더니 야반도주했어. 애도 버리고. 말도 안 돼요. 서진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증거, 여기 있다. 시어머니가 내민 것은 내가 쓴 이혼 합의서와 양육권 포기 각서였습니다. 내 필체, 내 도장. 동훈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이건 강제로 쓰게 하신 거죠? 협박하신 거죠? 협박은 무슨. 돈 앞에 장사 없더라. 그년이 그러더라. 30억 갚느니 차라리 애 버리고 새 인생 찾겠다고. 남자도 있는 눈치더라. 거짓말, 거짓말이야. 동우는 미친 듯이 집을 뛰쳐나가 처가로, 경찰서로, 사방팔방 나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한국을 떠난 뒤였습니다.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 뒤 시어머니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 왔다. 서진이 교통사고로 죽었단다. 시신도 훼손이 심해서 바로 화장했대. 신혼 불상 남자랑 같이 있었다더라. 완벽한 거짓말. 시어머니는 가짜 사망 진단서까지 위조해서 동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강동훈은 죽었습니다. 껍데기만 살아서 숨 쉴 뿐 그의 영혼은 나와 함께 장례 치러졌습니다. 동훈은 술에 빠져 살았습니다. 퇴근하면 매일 소주 3병을 마셔야 잠이 들었습니다. 술에 취해야만 내 환영을 보지 않을 수 있었고 술에 취해야만 채원이의 울음소리를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아빠, 엄마 언제 와? 어린 채원이가 물을 때마다 동우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하늘 날아갔어. 천사가 됐어. 그 말을 할 때마다 동훈의 간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못난 놈. 계집년 하나 죽은 게 뭐 그리 대수라고. H그룹 회장 딸이랑 선이나 봐라. 어머니. 동훈이 처음으로 밥상을 뒤엎으며 소리쳤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서진이 죽은 지 1년도 안 됐어요. 당신이 사람입니까? 그날 이후 동우는 어머니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채원이만 아니었다면 진작 죽어버렸을 겁니다. 그는 오직 채원이를 위해 살았습니다. 술로 썩어 문드러진 위장을 부여잡고 새벽같이 일어나 채원이 도시락을 쌌습니다. 서툰 솜씨로 머리를 묶어주고 운동의 날이면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다시 무너졌습니다. 서재에 틀어박혀 내가 썼던 일기장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서진아, 보고 싶어. 나 데려가. 제발 나 좀 데려가. 그렇게 28년. 매일 밤 들이부은 독주가 그의 간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었습니다. 강경화. 그리고 간암. 그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움이라는 독, 죄책감이라는 암덩어리가 그의 몸을 갉아먹은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딸의 결혼식장에서 나를 다시 만난 순간 그가 토해낸 그 붉은 피는 그동안 그가 삼켜왔던 28년치의 피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당신이 내 인생을, 서진이 인생을, 채원이 인생을 다 죽였어. 응급실 침대에 누워 동훈이 시어머니를 향해 마지막 힘을 짜내어 내뱉었습니다. 당신은 엄마도 아니야. 악마야. 그제야 시어머니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거짓말의 성이 아들의 핏물 위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핏빛으로 물든 결혼식이 강제로 종료되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남은 것은 정막뿐인 동훈의 집이었습니다. 28년 만에 다시 발을 들인 강남 대치동 음마 아파트.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는 042로. 채원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삐빅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는 순간 퀴퀴한 호라비 냄새와 묘한 약품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동우는 끝내 입원을 거부했습니다. 병원 천장만 보고 죽기 싫어. 내 집에서 서진이 내가 해준 밥 냄새 맡으며 가고 싶어. 피를 한 바가지나 쏟은 주제에 그 고집은 황소 같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를 안방 침대에 눕혔습니다. 거실에는 나와 채원이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어색함. 채원이는 아직 웨딩드레스를 벗지도 못한 채 소파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화장이 눈물에 번져 검은 마스카라 자국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마치 기괴한 피해로 같았습니다. 옷부터 갈아입자, 채원아. 내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려 하자 채원이가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웠습니다. 오지 마세요. 차가운 목소리. 이 상황이 이해가 가세요? 아침까지만 해도 고아인 줄 알았는데 반나절 만에 친엄마가 나타나고 아빠는 시한부래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채원이의 어깨가 격하게 들썩였습니다. 30억. 그녀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를 판 돈이 30억이라니. 내 몸값이 꽤 비싸네요. 차라리 그냥 도망가지 그랬어요. 30억 빚 갚아준다고 했을 때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나 팔아넘기지. 왜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해요? 비수 같은 말들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지난 28년 1만 220일 동안 딸이 겪었을 외로움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못난 어미라서. 그 미안하다는 말 지겨워요. 채원이가 소파 쿠션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때 데려갔어야죠. 굶어 죽더라도 나를 데려갔어야죠. 엄마라면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우, 왜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반사적으로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침대 위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동훈이 침대 밖으로 상체를 내밀고 검붉은 토사물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위액과 피 그리고 삭지 않은 알약들이 뒤섞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빠, 채원이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피를 본 충격 때문인지 낯선 아버지의 모습 때문인지 그녀는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달려들었습니다. 동훈의 등을 두드리고 맨손으로 토사물을 받아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미끈거리는 액체가 흘러내렸지만 더럽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앙상하게 뼈만 남은 그의 등이 손 떼면 베일 듯 날카로워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서진아. 아파. 배가 끊어질 것 같아. 동훈이 내 옷자락을 부여잡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도 듣지 않는 말기암의 고통. 그의 몸이 활처럼 휘어졌습니다. 여보, 숨 쉬어. 들이마시고 내쉬고. 나 봐, 나 여기 있어. 나는 피 묻은 손으로 그의 식은 땀을 닦아주며 소리쳤습니다. 동훈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한참의 발작이 지나가고 동훈이 탈진해 쓰러졌습니다. 방 안에는 시큼한 피 냄새와 지독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나는 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닦았습니다. 박박 문지를 때마다 28년의 회한도 함께 닦여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아. 동훈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나 여기 있어. 배고파. 뭐? 내가 끓여준 된장찌개. 그게 너무 먹고 싶어. 죽기 직전에 찾는 음식이 고작 된장찌개라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알았어. 금방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부엌으로 달려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술병만 가득한 텅 빈 냉장고. 구석에 말라 비틀어진 대파 뿌리와 곰팡이 핀 두부 반모가 전부였습니다. 이 남자는 28년 동안 밥이 아니라 술과 고독을 먹고 살았던 겁니다. 급히 편의점에 가서 재료를 사왔습니다. 멸치 육수를 진하게 우려내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28년 전 시어머니에게 이따위 촌티나는 냄새 피우지 말라며 타박받았던 그 냄새. 하지만 동훈은 퇴근하고 돌아오면 냄새 좋다. 역시 우리 마누라야 하며 행복해했던 그 냄새였습니다. 상을 차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동훈은 몸을 일으킬 힘조차 없어 내가 베개로 등을 받쳐주어야 했습니다.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호호 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가져다 대자 아기 새처럼 입을 벌렸습니다. 후루룩 목을 대가 힘겹게 움직였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동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찌개 국물과 섞였습니다. 맛있다. 동훈이 울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맛있다. 28년 동안 꿈에서만 먹던 맛이야. 바보 같은 사람. 이게 뭐라고. 나도 울면서 그의 입에 두부를 넣어주었습니다. 그때 문지방 너머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채원이었습니다. 어느새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채원이가 멍하니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뚝배기에 고정되었습니다. 엄마 밥. 채원이 홀린 듯 중얼거렸습니다. 3살 때 헤어진 엄마. 기억에도 없는 엄마의 밥상. 하지만 혀끝의 기억보다 무서운 건 DNA에 새겨진 본능적인 그리움이었을까요? 채원아, 너도 와서 한술 떠. 아빠 혼자 드시기 심심하잖아. 내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불렀습니다. 채원이 주저하며 다가와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내가 국그릇에 밥을 말아 건넸습니다. 채원이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국물을 한 입 떠넣었습니다. 꿀꺽. 순간 채원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채원이는 입을 틀어막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우에액. 구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먹은 것도 없는데 속을 다 개워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부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엄마는 없다고 믿고 살았던 자신의 세계가 고작 된장찌개 한 숟가락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그리웠던 그 맛이 잔인하게도 엄마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사살했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문을 사이에 두고 채원이의 오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28년 전 현관문 밖에서 나를 부르던 3살배기 채원이의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동훈이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뼈가 으스러질 것 같았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저 아이 울게 해서 미안해. 아니야. 울어야 해. 다 토해내야 살지. 당신처럼 속에 쌓아두면 병돼. 그날 밤 우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동훈의 거친 숨소리와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딸의 울음소리, 그리고 보글거리는 찌개 냄새가 뒤섞인 그 밤. 28년 만에 재회한 우리 가족의 첫날 밤은 그렇게 처절하고도 뜨거웠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는 짐승들처럼 동훈의 상태는 롤러코스터처럼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그는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했습니다. 간성혼수. 간 기능이 멈추면서 독소가 뇌로 퍼져 현실과 환각을 오가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밥 주세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오줌을 지리면서도 30년 전의 기억 속을 헤매는 남편. 그의 앙상한 다리를 물수건으로 닦아내며 나와 채원이는 입술을 깨물어 울음을 삼켰습니다. 방 안에는 시큼한 암모니아 냄새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불청객이었습니다. 윤영옥 여사, 그리고 그녀의 수행 변호사. 들어오시죠. 채원이가 차갑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일주일 전 결혼식장에서 봤던 그 도끼 어린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초점이 풀린 퀭한 눈동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변호사에게 눈짓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툭! 그 소리가 묘하게 거슬렸습니다. 유언장입니다. 변호사가 사무적인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윤영옥 회장님의 전 재산, 현금 및 부동산 포함 약 200억 원. 이를 손녀 강채원 씨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입니다. 200억. 평범한 사람이라면 눈이 뒤집힐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채원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멸 어린 시선으로 할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금 아빠가 방 안에서 죽어가는데 돈 타령하러 오셨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상속은 며느리 박서진 씨가 윤영옥 회장님을 진심으로 용서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할 경우에만 집행됩니다. 만약 서명을 거부할 시 200억 원은 전액사회에 환원됩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끝까지 돈이구나. 이 노인네는 죽는 순간까지도 돈으로 사람을 조종하려 드는구나. 자신의 죄를 돈으로 씻으려 하다니 정말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어머님, 내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지금 저랑 흥정하세요? 200억 줄 테니 용서해라. 그 돈이면 내가 28년 전처럼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넙죽절이라도 할 줄 아셨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서진아, 받아라. 채원이를 위해서야. 너 고생했잖아. 이걸로 보상받아. 보상? 내 남편 목숨깔. 내 딸의 28년. 그게 고작 200억이에요? 할머니, 미치셨어요? 채원이가 소리쳤습니다. 누가 돈 달래요? 아빠 살려내라고요. 돈 필요 없으니까 28년 전으로 시간 돌려놓으라고요. 채원이가 탁자 위에 서류 봉투를 집어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허공에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소란스러움에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동훈이었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 있던 그가 기적처럼 정신을 차리고 벽을 짚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뼈만 남은 몰골, 퀭한 눈, 링거줄을 주렁주렁 매단 모습은 흡사 움직이는 시체 같았습니다. 동훈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동훈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가와 바닥에 흩어진 유언장 서류를 밟고 섰습니다. 돈, 치우세요. 동훈의 목소리는 갈라져 쇳소리가 났지만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망친 게 그 돈이에요. 어머니의 그 잘난 돈 때문에 서진이 쫓아내고 나를 병신 만들고 채원이를 고아로 만들었잖아요. 아니야. 동훈아, 널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니요. 어머니 자존심 위해서였겠죠. 촌년 며느리 보기 싫다는 그 알량한 자존심. 동훈이 각혈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입가에 붉은 거품이 물렸습니다. 여보, 진정해. 내가 동훈을 부축했지만 그는 나를 밀어내고 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저 돈 서진이한테 주세요. 위자료로. 그리고 비세요. 무릎 꿇고 빌라고요. 아들의 일갈에 시어머니가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아들을 쥐락펴락했던 여왕이 죽음을 앞둔 아들의 도깨비 같은 형상 앞에서 압도당한 것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나와 동훈, 그리고 채원이를 번갈아 오갔습니다. 가족, 자신이 돈으로 찢어발겼지만 결국 사랑으로 뭉쳐있는 우리 셋. 그 견고한 벽 앞에서 자신이 철저한 이방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으흐흑. 시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소파에서 내려왔습니다. 쿵. 무릎 꿇는 소리가 거실에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평생 꼿꼿했던 그녀의 허리가 꺾였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그녀가 통곡했습니다. 내가 죽일 년이다. 내 아들 잡아먹은 년이야.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서진아, 미안하다. 내가 질투했어. 내가 동훈이랑 행복하게 사는 게, 내가 당당한 게, 못 배운 나랑 비교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랬어. 추악한 진실이었습니다. 고작 열등감 때문에 그 하찮은 이유 하나로 우리 세 사람의 인생을 생지옥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용서해다오. 제발 내 아들 좀 살려다오. 돈 다 줄게. 내 목숨이라도 가져가라. 시어머니가 내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물과 콧물이 내 발등을 적셨습니다. 나는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통쾌할 줄 알았습니다. 나를 짓밟았던 마녀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비는 모습. 상상 속에서는 늘 짜릿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저 서글프고 허무했습니다. 어머님, 나는 쭈그리고 앉아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돈 200억? 필요 없어요. 내 남편간 새 것으로 바꿔주세요. 내 딸의 28년, 엄마 없이 울던 그 시간들 보상해주세요. 그거 못하면 용서라는 말 입에도 올리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신이라도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채원이가 싸늘한 표정으로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서류, 그리고 할머니 데리고 나가주세요. 우리 아빠 가는 길에 냄새나니까. 변호사와 간병인이 거의 실신한 시어머니를 끌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시어머니의 비명이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동훈이 다리에 힘이 풀려 스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허! 그가 가슴을 쥐어뜯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마지막 에너지를 다 쏟아부은 탓이었습니다. 아빠! 채원이가 달려들어 동훈을 안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아빠 잘했어. 동훈이 채원이의 품에 안겨 흐릿한 눈으로 나를 찾았습니다. 서진아. 여보. 나 잘했지? 이번엔 안 비겁했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28년 전 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여 아무 말도 못했던 유약한 남자. 그가 죽기 직전에서야 비로소 가장이 되어 아내와 딸을 지켜낸 것입니다. 그래, 당신 최고야. 정말 멋있었어. 내가 엄지를 치켜 세우자 동훈이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핏기가 사라진 입술로 그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생애 마지막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끌려나가고 폭풍이 휩쓸고 간 동훈의 안방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동훈의 호흡이 달라졌습니다. 컥. 가래가 끓는 듯한 거친 소리. 임종 호흡이었습니다. 목구멍에 가래가 차오르지만 뱉어낼 힘조차 없어 공기가 그 사이를 비집고 나오는 처참한 소리. 의사가 왕진을 다녀갔습니다. 청진기를 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밤입니다.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그 사형 선고 같은 말에 나와 채원이는 입술을 깨물어 울음을 삼켰습니다. 지금 울면 안 돼. 가는 길 불안하지 않게 웃으면서 보내줘야 해. 밤 10시. 동훈이 갑자기 눈을 번쩍 떴습니다. 혼탁했던 눈동자가 거짓말처럼 맑아졌습니다. 죽기 직전 정신이 일시적으로 돌아오는 회광반조 현상이었습니다. 채원아. 동훈이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네, 아빠. 저 여기 있어요. 채원이가 동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점점 차가워지는 손. 저기, 옷장 맨 아래 서랍. 열어봐. 동훈이 힘겹게 손가락을 들어 가리켰습니다. 채원이가 옷장으로 달려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구석 깊숙한 곳, 낡은 양복들 사이에 숨겨져 있던 페레로로스의 초콜릿 상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모서리가 다해진 낡은 상자. 가져와. 열어봐. 채원이가 침대맡으로 상자를 가져와 뚜껑을 열었습니다. 순간 묵은 종이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가 가득했습니다. 수백 통? 아니, 1000통은 되어 보였습니다. 어떤 것은 누렇게 변색되었고 어떤 것은 비교적 새 것이었습니다. 발신인은 모두 동일했습니다. 박서진. 이게 다 뭐예요? 채원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 엄마가 28년 동안 보낸 거야. 동훈이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다 가로채서 숨겨놨던 건데 내가 5년 전에 찾아냈어. 도둑질해서 가져왔어. 채원이가 떨리는 손으로 맨 위에 있는 편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여는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2005년 4월 15일. 사랑하는 내 딸 채원아. 채원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채원아, 오늘 중학교 입학했겠구나. 교복은 잘 어울리니? 엄마는 오사카에서 매일 내 교복 입은 모습을 상상해. 밥은 잘 먹니? 아빠가 도시락은 싸주니? 엄마가 없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편지지는 쭈글쭈글했습니다. 쓰면서 흘린 내 눈물 자국 때문에 잉크가 번져 있었습니다. 채원이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흑! 다른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1998년 5월 5일 어린이날 축하해. 2015년 대학 졸업 축하해. 2023년 채원아, 보고 싶다. 숨이 막히도록 보고 싶다. 단 한 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일본 쪽방촌에서 한국의 사무실에서 매년 딸의 생일과 기념일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썼던 그 편지들이었습니다. 반송되어 돌아오거나 시어머니가 쓰레기통에 버린 것을 동훈이 몰래 주워다 다림질에 보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아빠가 겁쟁이라서 동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 귀로 들어갔습니다. 이거 보여주면 내가 엄마한테 가버릴까봐, 나 혼자 남을까봐 무서워서 못 보여줬어. 아빠, 나 용서하지 마라. 나는 나쁜 아빠야. 엄마 편지도 숨긴 도둑놈이야. 채원이가 편지 뭉치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 28년의 오해와 원망이 봄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사무치는 그리움만 남은 눈빛. 엄마. 채원이가 나를 불렀습니다. 엄마가 나 안 버린 거였어. 나 잊은 거 아니었어. 그럼 어떻게 널 잊어.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를. 나는 딸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채원이가 내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엄마 냄새. 어릴 때 맡던 그 냄새야. 28년 만에 모녀의 심장이 맞닿았습니다. 쿵, 쿵, 쿵. 서로의 심장 박동이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동훈이 그 모습을 보며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동공이 풀리며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서진아. 여보. 나 여기 있어. 내가 동훈의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고마워. 돌아와줘서. 내 마지막. 지켜줘서. 바보. 왜 이제야 불러. 좀 더 일찍 부르지. 채원아. 아빠. 채원이가 동훈의 가슴에 귀를 댔습니다. 아빠 가지마. 나 이제 엄마 찾았는데 아빠까지 가면 어떡해. 울지마. 아빠는 행복해. 동훈의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엄마랑 사이좋게 지내. 아빠 못 가지. 행복하게. 아빠 안 돼. 동훈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내 손과 채원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포개 주었습니다. 따뜻한 내 손과 떨리는 채원이의 손. 그 위에 동훈의 차갑게 식어가는 손이 덮였습니다. 사랑해. 우리 가족. 다음 생에는 헤어지지 말자. 푸. 마지막 숨이 길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숨을 들이마시지 않았습니다. 동훈의 가슴이 멈췄습니다. 잡고 있던 손에서 힘이 툭 빠졌습니다. 고개가 옆으로 스르르 떨어졌습니다. 여보. 나는 숨을 죽이고 그를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눈은 감지 못한 채 입가에 옅은 미소만 남기고 그가 떠났습니다. 아빠, 장난치지 마. 눈 좀 떠봐. 채원이가 동훈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일어나. 일어나라고. 나 임신했단 말이야. 손주 보고 간다며. 거짓말쟁이. 채원이가 동훈의 시신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통곡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도 동훈의 얼굴을 끌어안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동훈 씨, 가지마. 나 혼자 두고 가지마. 따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살아있던 그의 체온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빠져나간 육신은 빠르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28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재회는 고작 3개월의 시한부 행복을 끝으로 다시 영원한 이별이 되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우리 모녀의 울음소리를 덮어주었습니다. 방바닥에 흩어진 수백 통의 편지들이 동훈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꽃잎처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동훈의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식어버린 뺨을 비비며 28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밤새도록 속삭였습니다. 이별의 슬픔보다 더 큰 것은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는 서글픈 안도감이었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이었지만 우리에게는 3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발인 날에는 하늘도 슬픈지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상주 완장을 찬 사위 최도연이 영정사진을 들었고 만삭의 채원이는 뒤를 따르며 오열했습니다. 나는 상주도 조문객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서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전처이자 딸의 생모.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영정사진 속 동훈이 너무나 환하게 웃고 있어서 그게 더 아팠습니다. 화장터의 뜨거운 불길 속으로 관이 들어갈 때 채원이가 쓰러졌습니다. 아빠, 뜨거워. 들어가지 마. 아빠. 딸의 절규가 화장터를 울렸습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은 딸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잘 가요, 동훈 씨. 이제 그곳에선 아프지 마요. 장지에서 돌아온 날 밤, 텅 빈 동훈의 집. 현관에는 그가 신던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화장실에는 아직 물기가 마르지 않은 면도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사람만 증발해버린 공간. 그 압도적인 공허함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채원이는 안방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동훈의 베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베개에서 아빠 냄새가 나. 호라비 냄새와 파스 냄새, 그리고 희미한 스킨 냄새가 섞인 그 냄새. 그것은 그리움의 향기였습니다. 나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누웠습니다. 그래, 실컷 맡아둬. 냄새도 언젠가는 날아가니까. 싫어. 안 날아가게 할 거야. 비닐로 싸둘 거야. 아이 같은 투정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49제가 지날 때까지 나는 동훈의 집에 머물며 채원이를 돌봤습니다. 임신 7개월에 접어든 채원이는 입덧 대신 먹덧이 왔지만 음식을 삼키면서도 울었습니다. 아빠가 내가 밥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고 했는데 숟가락을 든 채 눈물을 뚝뚝 흘리는 딸에게 나는 말없이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먹어야 산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게 아빠가 원하는 거야.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동훈이 남긴 유산 상속 절차를 밟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실 탁자에 서류들이 펼쳐졌습니다. 대치동 아파트 등기권리증, 예금 통장, 그리고 사망보험금 증서. 법정 상속인은 따님인 강채원 씨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부친께서 생전에 정리를 잘 해두셔서 절차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채원이가 서류를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으며 서류를 내 앞으로 쓱 밀었습니다. 엄마, 응? 이거 엄마가 가져요.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건 아빠가 너 주려고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거야. 알아. 그래서 엄마가 가져야 해. 채원이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빚진 거 30억보다 훨씬 많잖아. 엄마 인생, 청춘,
그리고 나랑 헤어져서 흘린 눈물까? 이걸로라도 보상받아. 나 돈 많아. 잘 나가는 로펌 변호사야. 남편도 재벌 3세고 이 돈 없어도 잘 살아. 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나 역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돈이 아니야. 아빠의 마음이야. 아빠가 너 굶기지 않으려고, 너 기죽지 않게 하려고 술 마셔가며 번 돈이야. 엄마는 못 받아. 싫어. 엄마 안 받으면 나 이거 다 사회에 기부해버릴 거야. 뭐? 진짜야. 엄마가 안 가지면 전액 기부할 거야. 나 지금 진지해. 우리는 서로에게 수십억의 유산을 미루며 한참을 실랑이 했습니다. 28년 전 돈 때문에 생이별을 해야 했던 우리 모녀가 이제는 돈보다 서로의 마음이 더 귀하다며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동훈이 보고 있다면 껄껄 웃을 일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합의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제안했습니다. 아파트는 내가 가져. 아빠 냄새, 추억이 있는 곳이니까 팔지 말고 내가 지켜. 그럼 현금이랑 보험금은? 그건 강동훈 재단을 만들자. 재단이요? 응. 엄마처럼 돈 때문에 아이랑 헤어지는 부모들, 그리고 너처럼 엄마 없이 크는 아이들을 돕는 재단. 아빠 이름으로 장학금도 주고 생활비도 채원해주고. 채원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강동훈 한부모 가정 채원재단. 그래. 아빠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우리는 아빠의 유산을 세상 가장 따뜻한 곳으로 흘려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도장 찍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꼭, 꼭. 그것은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한편 또 다른 유산 상속자, 아니 상속을 포기당한 자, 윤영옥 여사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요양병원 VIP실에 입원했다는 소식에 나는 짐을 챙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녀 역시 동훈이 마지막까지 걱정했던 어머니였으니까요. 그리고 내 딸의 유일한 할머니니까요. 병실 문을 열자 퀴퀴한 노인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누구세요? 침대에 묶인 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던 노파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기저귀를 찬 채 침을 흘리는 초라한 노인만 남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손톱에는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저 서진이에요, 어머님. 며느리. 내가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동공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며느리? 서진이? 기억이 돌아온 걸까요?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쁜 년. 도망갔어. 내 돈 30억 떼먹고 도망갔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28년 전 자신이 만들어낸 거짓말 속에 멈춰 있었습니다.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 안 도망갔어요. 여기 있잖아요. 아니야. 죽었어. 동훈이가 그랬어. 서진이 죽었다고. 동훈 씨는 하늘 날아갔어요. 어머님 아들, 동훈 씨요. 동훈이? 우리 아들? 아들이 왜 가? 학교 갔어. 도시락 싸줘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허공에 대고 손짓을 했습니다. 동훈아, 밥 먹고 가야지. 엄마가 고기 반찬 해놨어. 망상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아들을 챙기는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그녀는 아들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고 장례식에도 오지 못한 비정한 어미일 뿐이었습니다. 권선징악. 사람들은 인과응보라고 하겠지만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저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200억을 손에 쥐고도 아들을 살리지 못했고
며느리를 쫓아내고 얻은 것은 고독한 병실에서의 미치광이 산뿐이라니. 그녀가 평생 지키려 했던 자존심의 대가가 고작 이것이라니. 식사하세요. 간병인이 식판을 내려놓았습니다. 죽이 담긴 그릇. 시어머니는 숟가락질도 못해 간병인이 떠먹여주는 죽을 흘리며 받아 먹었습니다. 맛없어. 싱거워. 서진이가 끓인 된장찌개 내놔. 순간 울컥했습니다. 무의식 중에 그녀도 내 음식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간병인에게 숟가락을 건네받았습니다. 제가 할게요. 하세요. 내가 죽을 떠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기 새처럼 받아먹으며 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아줌마, 누구야? 참 착하네. 우리 며느리랑 닮았어. 네, 닮았죠. 제가 그 며느리니까요. 나는 눈물을 삼키며 죽을 계속 떠먹였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이제는 부질없었습니다. 그저 불쌍했습니다. 괴물이 되어버린 늙은 여자가 스스로 파괴한 가족의 잔해 위에서 홀로 미쳐가는 모습이. 병원을 나오는 길, 하늘이 개고 있었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햇살이 한 줄기 쏟아져 내렸습니다. 나는 동훈의 납골당이 있는 방향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걱정 마. 어머님은 내가 가끔 들여다볼게. 당신이 못한 효도 내가 흉내라도 낼게. 그러니까 거기선 마음 편히 쉬어. 집으로 돌아오니 채원이가 현관에서 나를 맞이했습니다. 엄마, 왔어? 배가 남산만한 딸이 뒤뚱거리며 걸어왔습니다. 우리 딸. 밥은 먹었어? 아니, 엄마 오면 같이 먹으려고 기다렸지.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채원이가 서툰 솜씨로 끓인 찌개였습니다. 한번 먹어봐. 아빠가 좋아하던 맛 내보려고 했는데. 한 숟가락 뜨는 순간 목이 메어왔습니다. 짜고 맵고 엉망인 맛. 하지만 그 안에는 28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아빠를 기억하려는 딸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다, 채원아. 진짜? 다행이다. 우리는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동훈의 빈자리는 여전히 크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슬픔을 견디며 밥을 먹고 웃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떠난 사람에 대한 예의이자 남겨진 사람들의 의무라는 것을. 거실 창가에 놓인 동훈의 영정사진 위로 오후에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우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처럼.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동훈을 떠나보낸 그의 겨울의 혹독한 추위가 물러가고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초여름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잔인할 만큼 성실하게 흘렀습니다. 남편의 49제가 지나고 채원이의 배는 남산만 해졌습니다. 새벽 3시 정적을 깨는 딸의 신음소리에 나는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달려가니 채원이가 식은땀을 흘리며 침대 시트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양수가 터져 잠옷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배가 찢어질 것 같아. 괜찮아. 호흡해. 들이마시고 내쉬고. 사위 최도연이 사색이 되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 채원이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빠 나 좀 살려줘. 고통 속에서 딸이 찾은 이름은 남편도 엄마도 아닌 아빠였습니다. 죽은 동훈이 저승 문턱에서 딸을 지키고 있기라도 한 걸까요? 나는 채원이의 손이 으스러지도록 잡으며 속으로 빌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지켜줘. 우리 딸 안 아프게 제발 당신이 도와줘. 분만실암.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졌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채원이는 자연분만을 고집했습니다. 아빠가 탯줄 자르고 싶어 했어. 비록 아빠는 없지만 아빠가 준 생명, 내 힘으로 낳고 싶어. 으악. 분만실 문을 뚫고 나오는 딸의 처절한 비명. 그 소리가 내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나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비명 소리는 28년 전의 기억을 강제로 소환했습니다. 1993년 4월 15일. 그날도 비가 왔습니다. 강남의 한 산부인과 시어머니는 돈 아깝다며 특실 대신 다인실을 예약해줬습니다. 동우는 회사 일로 지방 출장을 가 있었고 시어머니는 동창 모임이 있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혼자였습니다. 진통은 20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에 몸부림쳤지만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옆 침대 산모들은 남편의 손을 잡고 힘을 주는데 나는 차가운 철제 난간만 부여잡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힘주세요. 산모님, 정신 차리세요. 간호사의 고함 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나 너무 무서워. 그때 뱃속의 아기가 발길질을 했습니다. 툭. 마치 엄마 나 여기 있어. 조금만 더 힘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낳은 아이가 채원이었습니다. 핏덩이 같은 딸을 가슴에 안았을 때 그 뜨거운 체온. 세상의 모든 외로움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그 전율. 그런데 그 귀한 아이를 내가 지키지 못하고 30억 빚에 떠밀려 놓고 나왔다니. 으아. 다시 현재. 채원이의 비명이 정점을 찍었습니다. 채원아, 엄마 여기 있어. 혼자가 아니야. 나는 분만실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28년 전의 나처럼 내 딸을 외롭게 두지 않겠다고. 내 곁엔 엄마가 있다고. 새벽 5시 30분. 세상을 깨우는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붉은 등이 꺼지고 의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3.2kg 건강한 공주님입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사위 도연이 나를 부축하며 엉엉 울었습니다. 장모님, 우리 채원이 해냈어요. 잠시 후 간호사가 속삭이에 쌓인 작은 생명을 안고 나왔습니다. 쭈글쭈글한 얼굴, 감긴 눈, 조망만한 손. 아이고, 내 새끼, 고생했다. 내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묵직하고 따뜻한 온기, 죽음이 휩쓸고 간 차가운 자리에 다시 뜨거운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아기가 눈을 찡긋하더니 입을 오물거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기의 눈매가, 긴 속눈썹이 떠난 동훈과 똑같았습니다. 여보, 당신 여기 있었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아기의 속삭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다시 왔구나. 이렇게 빨리 우리 곁으로 다시 왔구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은 돌고 돌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다시 우리 품에 안겼습니다. 아기의 태명은 희망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산후조리원에 있는 채원이를 뒤로 하고 나는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 윤영웅 여사, 그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진 것 같다는 의사의 말. 병실 문을 열자 시체 썩는 냄새 같은 악취가 훅 끼쳐왔습니다. 욕창이 심해져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노파는 이미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피골이 상접하여 해골의 가죽만 씌워놓은 듯 했습니다. 어머님, 내가 불러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눈은 반쯤 뜨고 있었지만 동공은 이미 풀려 있었습니다. 의식은 심연 속으로 가라앉은 지 오래였습니다.
나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방금 찍어온 갓 태어난 증손녀 희망이의 사진이었습니다. 보세요. 증손녀예요. 동훈 씨랑 똑같이 생겼죠?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가래 끓는 숨소리만 그르렁거릴 뿐. 200억 재산도 H그룹 사돈이라는 명예도 며느리를 쫓아냈던 그 서슬퍼런 자존심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기저귀를 찬 채 죽음을 기다리는 한 줌의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허무였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미워했던 대상이 이렇게 초라하게 무너져 내린 모습을 보니 내 안에 도끼마저 사르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가세요. 내가 시어머니의 뼈만 남은 손등을 덮어주었습니다. 가서 동훈 씨 만나면 미안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저도 이제 어머님 미워하는 거 그만할래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를 위한 놓아줌이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망령에 붙들려 살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듣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생리적인 현상이었을까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한 쓸쓸하고 고독한 죽음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썰렁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에 비해 조문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나는 상주가 되어 빈소를 지켰습니다. 며느리로서의 마지막 도리였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파랗고 높았습니다. 나는 차창을 내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매캐한 향 냄새 대신 싱그러운 여름 냄새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동훈은 떠났고 시어머니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 희망이가 왔습니다. 낡은 것들은 가고 새 것이 옵니다. 그것이 삶의 순리이자 남겨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였습니다. 조리원 유리창 너머로 채원이가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온한 얼굴. 28년 전 내가 잃어버렸던 그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이 이제야 내 딸의 품에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오래오래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고생했다, 서진아. 이제 정말 다 끝났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3년 후 서울 성수동. 오늘 강동훈 한부모가정 채원재단 창립 3주년 기념식에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단상 위에 선 나는 마이크를 잡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더 이상 죄인처럼 숨어 지내던 28년 전의 박서진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한 눈빛, 곧게 편 허리. 나는 재단 이사장으로서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는 30대 중반의 젊은 여자가 아이를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3년 전의 나처럼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막막해하던 지원 대상자였습니다. 나는 그녀와 눈을 맞추며 원고에 없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 역시 28년 동안 딸과 헤어져 살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지킬 수 없었습니다. 객석이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 재단이 그리고 하늘에 있는 제 남편 강동훈 씨가 여러분의 비빌 언덕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단상 아래 현수막에 적힌 이름. 이사장 박서진, 설립자 강동훈.
나란히 적힌 우리 부부의 이름이 조명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당신 이름이야. 당신이 남긴 사랑이 이렇게 꽃을 피웠어. 기념식이 끝나고 로비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저 멀리서 맑은 종소리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4살짜리 꼬마가 뒤뚱거리며 달려왔습니다. 내 손녀, 봄이었습니다. 태명은 희망이었지만 우리 가족에게 봄을 가져다 주었다고 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어? 내가 무릎을 굽혀 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에게서 나는 달큰한 분유 냄새와 살 냄새. 이 아이의 눈매는 신기하게도 할아버지를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웃을 때 눈꼬리가 휘어지는 모양까지 동훈과 판박이었습니다. 엄마 고생했어. 채원이가 다가와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의 김앤장 파트너 변호사,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 이제 그녀의 얼굴에서 28년의 그늘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옆에는 든든한 사위 최도연이 흐뭇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오늘 멋지셨습니다. 장인어른도 어깨춤 추셨을 겁니다. 그랬을까? 주책맞게 울지는 않았으면 다행이지. 우리는 서로를 보며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로비의 높은 천장에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엄마, 우리 가야지. 채원이가 내 손을 끌었습니다. 어디? 납골당? 아니, 아빠가 납골당 답답해서 싫대. 꽃 구경하고 싶으시대. 우리는 차를 타고 여의도 윤중로로 향했습니다. 4월의 한가운데 흐드러지게 핀 벚꽃 터널 아래로 꽃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지만 우리는 한적한 잔디밭 나무 아래 자리를 잡았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밥, 잡채, 그리고 보온병에 담아온 된장찌개. 봄이가 김밥을 오물거리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디 있어? 왜 안 와? 나는 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는 저기 바람 속에 있어. 꽃잎 속에도 있고. 바람? 때마침 봄바람이 훅 불어와 벚꽃잎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분홍색 꽃잎 하나가 봄이의 코끝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까르르, 간지러워. 봄이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채원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빠네. 아빠가 봄이 예쁘다고 만지셨네. 그러게. 동훈 씨 성격 급하긴. 벌써 왔어? 나는 허공에 대고 말을 걸었습니다. 피부는 닿을 수 없었지만 뺨을 스치는 따스한 바람에서 그 남자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28년 전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 나를 내쫓으며 울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따뜻한 봄바람이 되어 우리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사진 찍자. 최도연이 삼각대를 세웠습니다. 가족 사진이야. 아빠도 같이 찍는 거야. 우리는 벚나무 아래 나란히 섰습니다. 가운데에는 내가 섰고 왼쪽에는 채원이가 봄이를 안고 섰습니다. 그리고 내 오른쪽, 비어있는 그 자리. 나는 허공에 팔짱을 끼듯 팔을 살짝 벌렸습니다. 마치 동훈이 내 옆에 서서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봄이야, 김치. 찰칵. 셔터 소리와 함께 시간이 멈췄습니다. 뷰파인더 속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느꼈습니다. 내 오른팔을 감싸는 묵직하고 따뜻한 무게감을. 서진아, 웃어. 예쁘다. 동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스쳤습니다. 고마워, 여보. 우리 가족 지켜줘서. 사진 촬영이 끝나고 우리는 잔디밭에 누워 흩날리는 벚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랗고 꽃잎은 눈송이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채원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응? 행복해. 그 한마디에 내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녹아내렸습니다. 나도 행복해, 채원아. 28년의 겨울. 30억이라는 차가운 족쇄. 거짓말과 오해로 얼룩졌던 우리의 시간들. 그 길고 지독했던 터널을 지나 우리는 마침내 봄의 한가운데에 도착했습니다. 누군가는 잃어버린 28년이 억울하지 않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의 평범한 햇살이 얼마나 기적 같은 것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봄이의 웃음소리가 꽃잎처럼 흩날립니다. 내 곁에는 든든한 딸과 사위, 토끼 같은 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나를 지켜주는 나의 영원한 남편, 강동훈 씨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차고 넘칩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계신가요? 너무 춥고 어두워서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고 계신가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장담하건대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저에게 찾아온 이 눈부신 봄처럼 당신에게도 곧 꽃비가 내릴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잘 들었어요. 한마디 남겨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